세계의 돈이 흐르는 길에는 언제나 그들만의 룰이 존재합니다. 수수료는 일반 펀드의 10배, 성과는 시장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투명성은 거의 암흑 수준, 게다가 돈을 넣으면 몇 년 동안 빼지도 못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절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조건들이죠. 그런데도 매년 수조 달러가 이곳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기꺼이 이 불리한 룰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더 많은 돈을 맡기죠. 도대체 왜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금융인들이 모이고 거대한 자산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재편되는 곳, 위험과 탐욕 그리고 비밀이 동시에 뒤섞인 무대. 지금부터 일반 사람은 평생 마주할 수 없는 헤지펀드라는 그들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금융의 뒷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헤지펀드의 시작은 놀랍게도 상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1949년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라는 인물이 처음 고안한 개념인데 그는 월가 출신이 아니라 사회학을 연구하던 학자였어요. 그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오를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은 사들이고 동시에 떨어질 것 같은 기업의 주식은 공매도 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든 손실을 줄이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마치 우산과 선크림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처럼 비가 오든 햇볕이 쨍쨍하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이죠. 해지라는 말 자체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는 의미니까요. 문제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전략이 완전히 다른 괴물로 변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의 목적이었던 위험 분산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극단적인 고위험 투자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선택받은 극소수만이 참여할 수 있는 폐쇄적인 클럽으로 변질된 것이죠.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려면 미국 금융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1920년대 미국은 경제적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같은 제품들이 일반 가정에도 보급되기 시작했죠. 전기가 널리 퍼지고 도시들이 급속도로 확장됐습니다. 처음으로 평범한 사람들도 현대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시기였어요. 이런 번영 속에서 주식 투자는 전 국민의 열풍이 되었습니다. 주식만 사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이 온 사회를 휩쓸었죠. 사람들은 빚을 내서까지 주식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막을 규제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내부자 거래도 합법이었고 허위 회사를 세우는 것도 자유로웠으며 주가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했죠. 증권 중개업체들은 마진 거래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식 가격의 단 10%만 내고도 주식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줬어요. 나머지 90%는 빚으로 메우는 구조였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금광회사, 비행기 한 대 없는 항공사, 심지어 사막 한복판의 선인장 농장에까지 돈을 쏟아부었죠. 완전히 도박장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투기와 과장, 때로는 노골적인 사기로 가득한 시장이었어요. 1929년 여름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불과 5년 만에 무려 5배나 치솟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죠. 택시 기사도 주식 조언을 하고 구두 닦기 소년도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10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허상에 돈을 쏟아붓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공황 상태의 매도가 시작되면서 주식시장은 곤두박쳤습니다. 몇 년 사이에 주식 가치의 거의 92%가 증발해버렸죠. 수많은 은행이 문을 닫았고 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했어요. 이 대폭락은 대공황이라는 현대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실업률이 26%까지 치솟았고 거리 곳곳에는 한 끼 식사를 얻기 위해 긴 줄을 선 사람들이 넘쳐났죠. 이런 참혹한 상황이 거의 1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런 재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의회가 나섰습니다. 의회는 1933년에 증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때 반드시 정확한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했어요.
그 다음 해인 1934년에는 증권거래법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증권거래위원회라는 감독기관이 탄생했습니다. 이 기관은 시장을 감시하고 규칙을 집행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았죠.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 되었고 모든 기업은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으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검증된 재무 데이터를 볼 수 있게 됐죠.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제공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여전히 위험한 투자를 할 수는 있었지만 적어도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규제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공정성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상장 기업들의 실제 상황을 볼 수 있게 됐고 크든 작든 모든 투자자가 동일한 규칙 하에서 경쟁하게 된 것이죠. 큰 투자자와 작은 투자자가 똑같은 정보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도구를 쓰면 되는 것이죠.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특별한 기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헤지펀드가 등장하게 됩니다. 1949년 알프레드 존스가 최초의 헤지펀드를 설립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이 구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헤지펀드는 비공개 투자 형태입니다.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지 않죠. 투자하려면 반드시 공인 투자자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당신이 부유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으로 주택을 제외한 순자산이 105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간 소득이 21만 달러를 넘어야 합니다. 이것이 헤지펀드가 공개 시장의 규칙을 합법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이 기준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일부 헤지펀드의 최소 투자 금액은 520만 달러에서 1,050만 달러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법률은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 당신이 부자라면 손실을 감당할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가정이죠. 기본적으로는 법적 허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헤지펀드는 기술적으로 펀드가 아니에요. 그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의 사적인 모임일 뿐이죠. 그래서 의회가 만든 모든 규칙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개 시장에서 운영하지 않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헤지펀드가 그토록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헤지펀드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유한 개인들이 수백만 달러를 펀드 매니저와의 파트너십에 투입합니다. 매니저는 그 자금을 받아들고 저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한 뒤 금융의 미지의 영역으로 떠나버려요. 1년이나 2년 동안 말이죠. 아무도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투자자들조차도 모르죠. 일일 업데이트도 없고 공개 보고서도 없으며 실질적인 감독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니저가 처음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분기별로 간단한 성과 보고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포지션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공개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같은 정보가 제공되죠. 그렇다면 왜 부자들은 공개 시장을 외면하고 훨씬 위험하고 불투명한 헤지펀드를 선택하는 걸까요? 정답은 한 단어, 자유입니다. 헤지펀드는 애플 주식을 사서 신제품 출시를 기다리는 그런 단순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일본의 금리 움직임 하나에도 거대한 돈이 걸리고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 가능성 하나가 수백억의 수익 기회가 됩니다. 텍사스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 차이를 쪼개서 돈을 벌고 폭염인지 폭우인지 같은 날씨에까지 투자합니다. 심지어 일반인은 존재조차 모르는 시장에도 뛰어듭니다. 파산 직전 기업의 채권, 부실해진 부동산 거래, 개인 대출 채권, 희귀 예술작품 등 가격이 붙어 있다면 무엇이든 누군가는 거기에 베팅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헤지펀드입니다. 이들은 주식 앱에서 하는 투자와는 차원이 다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금지된 시장, 국가의 디폴트 위험까지 거래하는 세계입니다. 심지어 다른 헤지펀드가 파산할지에 베팅하기도 하죠. 또한 공개 펀드라면 절대 허용되지 않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나
기이한 파생 상품을 거래하거나 경제 전체를 공매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전략들은 뮤추얼 펀드 매니저라면 즉시 해고당할 행동이지만 헤지펀드에서는 그냥 평범한 화요일의 일과일 뿐이에요. 어떤 헤지펀드는 자산의 10.5배, 21배까지 레버리지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파멸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게임이죠. 투자를 낚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뮤추얼 펀드나 인덱스 펀드 같은 일반적인 주식시장은 안전한 부두에서 낚시하는 것과 같아요. 물은 맑고 모든 사람이 서로의 미끼를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죠. 안전하고 느리며 투명합니다. 하지만 헤지펀드는 잠수함입니다. 소수의 고도로 훈련된 팀이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특별한 지도와 고급 장비를 사용해서 다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깊은 바다로 잠수합니다. 몇 주 동안 수면 아래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전략적 움직임을 하죠.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부두에 있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찾아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수면으로 올라올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상태예요. 뮤추얼 펀드와 달리 헤지 펀드는 자신들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사고 얼마나 샀으며 언제 팔았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우선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거래를 따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헤지펀드는 리서치와 모델 개발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움직임이 공개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전략을 무료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죠. 월스트리트에서 좋은 아이디어는 순식간에 퍼집니다. 다음으로 시장 영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헤지펀드가 특정 주식이나 자산을 매수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펀드가 매수를 완료하기도 전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과에 악영향을 미치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가 빠져나간다는 것을 눈치채면 공황 매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큰 헤지펀드의 움직임 하나가 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어요. 유동성 문제도 있습니다. 헤지펀드에 투자하면 언제든지 돈을 빼낼 수 없어요.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6개월, 1년 또는 그 이상의 락업 기간이 있습니다. 그들이 쉽게 팔 수 없거나 빠르게 처분할 수 없는 것에 투자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인출하려 한다면 펀드는 자산을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고 모든 관련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락업 기간은 매니저에게 전략을 실행할 시간을 주기도 해요. 어떤 투자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몇 달이나 몇 년이 걸리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헤지펀드가 투자자들의 인출을 막았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헤지펀드를 특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니저는 거의 항상 엄청난 돈을 받아요. 펀드 성과가 좋든 나쁘든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벌죠. 완전히 무너져 내리지 않는 한 막대한 수수료를 챙깁니다.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헤지펀드 매니저인 이유예요. 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2와 20 규칙입니다. 거의 모든 헤지펀드의 핵심에는 2와 20 수수료 구조라는 것이 있어요. 많은 헤지펀드 매니저를 억만장자로 만든 표준적인 보상 모델이죠. 투자자들이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을 때도 말입니다. 레이 달리오, 켄 그리핀, 스티브 코엔 같은 이름들을 들어보셨나요? 이들은 모두 2와 20 모델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헤지펀드 매니저들입니다. 2와 20 규칙은 이렇습니다. 2는 2.1% 관리 수수료를 의미하고 20은 21% 성과 수수료를 뜻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숫자를 보면 이 시스템이 매니저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은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펀드가 돈을 벌든 잃든 매니저는 관리하는 자산에서 2.1%를 가져갑니다. 월 구독료 같은 건데 넷플릭스에 월 10달러를 내는 대신 수백만 달러를 내고 그냥 돈을 맡겨두는 것이죠. 이 수수료는 성과와 완전히 무관합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헤지펀드가 10억 달러를 관리한다면 2.1% 관리 수수료만으로 연간 2,100만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펀드가 단 1달러의 이익도 내기 전에 말이죠. 펀드가 돈을 잃는 해에도 매니저는 여전히 2.1%를 전액 받아요.
거기에 더해서 헤지펀드 매니저는 펀드가 창출하는 모든 이익의 21%를 가져갑니다. 펀드가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투자자들에게 1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매니저는 그중 2,100만 달러를 챙기는 것이죠. 총 4,200만 달러를 받는 셈입니다. 2.1% 관리 수수료와 21% 성과 수수료를 합치면 완전한 재앙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결과에서 펀드 매니저가 부자가 되는 보상 모델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투자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데 매니저는 보장된 수익을 가지고 떠난다는 사실이에요. 펀드가 돈을 잃으면 당신의 손실이지만 돈을 벌면 당신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매니저는 돈을 받죠. 이것이 바로 앞면은 내가 이기고 뒷면은 네가 지는 게임입니다. 이것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들려는 메커니즘이 있긴 해요. 하이워터 마크 같은 것이죠. 이 규칙은 펀드 매니저가 손실 후 펀드가 이전 최고치를 회복할 때까지 21% 성과 수수료를 다시 받을 수 없게 합니다. 펀드가 1년 동안 하락하면 매니저는 그 손실을 보상할 때까지는 성과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공정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2.1% 관리 수수료는 성과와 관계없이 계속 들어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펀드를 운영하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부를 가져다줘요. 일부 헤지펀드는 2와 20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3과 31, 심지어 5와 51을 받는 펀드도 있어요. 헤지펀드의 수수료 구조 자체가 애초부터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큰 금액을 넣으면 수수료 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게임의 규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에서는 헤지펀드가 항상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카지노와 같습니다. 손님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죠. 하지만 카지노는 룰을 만든 쪽입니다. 결국 누가 돈을 버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헤지펀드도 똑같습니다. 투자자가 돈을 잃어도 헤지펀드는 관리 보수 2%를 매년 가져갑니다. 손실이 나도 수익이 없어도 시장이 폭락해도 헤지펀드는 돈을 챙깁니다. 그리고 만약 투자자가 큰 돈을 벌었다면 그 수익의 20%를 성과 보수라는 이름으로 떼어갑니다. 결국 투자자가 잃을 때도 헤지펀드는 수익, 투자자가 벌 때도 헤지펀드는 더 큰 수익. 이 구조 안에서는 투자자는 손님이고 헤지펀드는 집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집이 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수료, 비밀주의,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묻습니다. 잠깐,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지? 시장을 추적하는 ETF를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데 당연한 질문이죠. 2와 20 모델은 헤지펀드가 지속적으로 알파 수익률이라 불리는 시장 평균을 초과하는 성과를 냈을 때는 효과가 있었어요. 다만 지난 10년 동안 많은 헤지펀드가 특히 수수료를 낸 후에는 그렇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평균적인 헤지펀드 수익률은 SP500 지수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도 헤지펀드는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읍니다. 부유한 개인, 연금기금, 대학교 기부금, 글로벌 기관들까지 매년 수십억 달러가 이 비밀스러운 세계로 흘러 들어오죠. 왜일까요? 성과가 항상 좋은 것도 아니고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비싼데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수익 때문이 아닙니다. 헤지펀드는 일반인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독점적 기회, 비대칭적 수익 구조, 그리고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폐쇄적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2024년 기준 전 세계 헤지펀드는 무려 4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부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초보 유층에게 헤지펀드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일종의 사설 클럽입니다. 높은 수수료, 제한된 접근, 비밀스러운 운영 방식. 대부분 사람이라면 꺼릴 요소들로 가득하지만 엘리트들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지위의 상징이자 전략적 선택이 됩니다.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최고의 자문가를 두고 모든 투자 옵션에 접근할 수 있는 부자들이 굳이 헤지펀드에 거대한 돈을 맡길까? 그 답은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심리학, 즉 지위, 권력, 네트워크, 독점성이라는 더 깊은 차원에 존재합니다. 이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헤지펀드가 계속 돈을 끌어모으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죠. 우선 헤지펀드는 대부분 사람이 결코 보지 못할 전략에 대한 접근을 제공합니다. 고빈도, 거래,
알고리즘, 글로벌 거시 경제 플레이, 정치적 결과나 금리 변동에 대한 베팅, 규제 조치, 복잡한 파생 상품, 그리고 어떤 증권 거래소에도 나타나지 않는 사적 시장 기회들이죠. 이런 것들은 온라인 중개 계좌로 살 수 없어요. 헤지펀드는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 종종 손이 닿지 않는 시장 부분에서 운영하며 독점성은 매력의 일부입니다. IPO 전에 회사 지분, 파산한 회사의 자산, 국가 간 금리 차익 거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초보 유층에게 투자는 단순히 연 7%를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인덱싱으로는 불가능한 것에 접근하는 것이죠. 헤지펀드는 비대칭 위험이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입니다. 1달러를 걸고 10.5달러를 버는 종류의 기회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런 기회는 더 이상 공개 시장에 존재하지 않지만 헤지펀드는 여전히 그것들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존 폴슨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베팅에서 한 해에 157억 달러를 벌었어요. 이런 기회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시간과 편리함의 문제도 있어요. 많은 부유한 개인에게 풀타임 포트폴리오 관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 기업을 운영하거나 병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금융시장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헤지펀드를 통해 독특한 기회를 찾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죠. 수익뿐만 아니라 정신적 대역폭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헤지펀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숨겨진 가치예요. 헤지펀드는 사립클럽처럼 운영됩니다. 들어가려면 다른 투자자들, 전략적 관계, 내부 거래 흐름,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접근이 필요해요. 최고 수준의 헤지펀드 파트너가 되는 것은 단순한 투자 결정이 아니라 배지입니다. 나는 이 서클의 일부야. 세상 나머지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들을 듣게 돼. 이것은 중개 앱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브리지워터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같은 펀드의 투자자 모임에 가면 억만장자, CEO, 정치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험 다각화도 있습니다. 부유한 투자자들은 이미 부동산, 주식, 사모펀드, 예술품, 심지어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 전략을 가진 헤지펀드의 일부를 투자하면 위험을 조금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펀드 성과가 저조해도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줄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헤지펀드는 공매도나 파생 상품으로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문화적 측면도 있어요. 헤지펀드는 여전히 특정한 신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와 대중문화, 헤드라인에서 금융 엘리트의 비밀 무기로 묘사되죠. 다음,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나 브리지워터 같은 곳과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 비밀 과학으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만드는 곳 말이에요. 이것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홈런을 치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그렇게 하는 펀드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의 전설들, 조지 소로스나 짐 사이먼스 같은 이름들이 만들어낸 신화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유산과 권력, 지위에 관한 것이죠. 헤지펀드는 기본적인 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는 전략적 통제 계층의 자본을 제공해요. 세금 전략, 재산 계획, 지정학적 베팅, 심지어 자선 활동과 일치시킬 수 있죠. 헤지펀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가 생성되고 보호되며 닫힌 문 뒤로 이동하는 생태계의 일부가 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이에요. 헤지펀드는 원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시장에 스며든 두려움과 탐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사회학자가 만든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아이디어는 전혀 다른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평생 접근할 수 없는 세계, 규칙은 거의 없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끝이 없으며 보상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곳이 되어버렸죠. 이곳에서는 거대한 승리를 거둘 수도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단 몇 달 만에 48억 달러를 태워버렸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계속 이 세계로 흘러 들어옵니다. 왜일까요? 헤지펀드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헤지펀드는 우리가 아는 안전하고 투명한 공개시장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개시장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규제와 안전장치로 보호됩니다. 1929년
대공황의 고통 속에서 배운 교훈이 만들어낸 투자자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공간이죠. 하지만 헤지펀드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칙은 적고 도구는 무궁무진하며 위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고 고위험 베팅을 감행하며 규제가 거의 없는 틈을 파고드는 세계죠. 그래서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흔들 수도 있는 폭발로 이어집니다. 1998년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단 몇 달 만에 48억 달러를 잃고 파산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고위험, 레버리지, 규제 공백이 만들어낸 완벽한 폭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여전히 수백만 달러를 챙기고 떠납니다. 2와 20이라는 룰이 보장하는 항상 이기는 구조 덕분이죠. 이것이 헤지펀드의 진짜 모습입니다. 빛나는 수익의 세계가 아니라 낙오자를 집어삼키고 승자만 남기는 세계. 끝없는 위험이 뒤섞인 일부만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의 전쟁터. 보이지 않는 권력의 방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이 게임에서 진짜 이기는 사람은 누구인가?